기존 컴퓨터도 충분히 쓸만하고 계속 개발해도 되지 않냐. 네. 근데 굳이 지금 어렵게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기존 컴퓨터 개발의 한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7나노, 5나노, 3나노 계속 줄여갔잖아요. 네.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죠. 너무 줄어드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주 오랫동안 삽질해야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몇천 대를 갖다 놔도 양자 컴퓨터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진짜 박 터지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의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12월 30일인데 교수님 혹시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이게 분명 질문이 과학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새해의 잡지를 준비할 때 이런 걸 찾아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 기술의 해입니다. 예. 2025년이 양자 역학이 만들어진 지 그 꼴을 갖춘 지 100년이 된 해 요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자 과학 기술 전반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도 1965년에 양자 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뭐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로 양자 역학이 작동하는 방식이 엄청 괴팍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자역학 자체는 사실 20세기 물리학은 물론 과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요즘은 양자라는 표현 자체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친숙해졌죠. 네, 사실 양자를 이해는 못해도 이제 뭐 슈퍼히어로 영화 이런 멀티버스 이런 개념들이 뭐 양자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양자역학의 원리도 많이 차용해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양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진짜 양자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도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양자 과학 기술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자역학의 개념 원리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양자 과학 기술 많이 쓰이는 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만 간단히 짚고 그 다음에 이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과학 기술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 잠재력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디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날이 되는 것 같은데 양자역학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려면 옛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19세기 말로 가겠습니다. 19세기 말 1800년대 말이면은 그 당시에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 다 밝혀졌다, 거의 다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오만했죠. 그래서 더 이상 밝혀낼 게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0세기 초가 되니까 물리학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 천지개벽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네. 그래서 뉴턴이 세웠던 고전 물리학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분야, 두 가지 연구가 물리학을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뉴턴이 했던 거를 아인슈타인이 뒤바꿨으니까 상대성 이론이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양자가 나머지 하나인가요? 완벽히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거칠게 비유를 하면은 상대성 이론이 이제 거대한 범위에서의 어떤 뭐 시간이라든가 뭐 빛의 속도에 가까운 이런 거대한 범위에서의 물리학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양자역학은 매우 작은 범위에서의 물리학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정말 작은 미시세계 그러니까 입자들 원자나 전자들의 행위를 탐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은 일단 물리학의 범주에서 미시세계 아주 마이크로한 세계를 다룬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양자역학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하기 논의되기 시작한 거예요? 1900년을 보통 기점으로 봅니다. 예. 독일의 막스 플랑크라는 물리학자가 양자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는데 원래는 좀 우연하게 도입됐어요.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계산해도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양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에너지의 단위를 작은 단위로 잘라서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이 개념을 쓰니까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양자라는 개념을 쓰니까 연구들이 좀 잘 되네 하면서 연구가 쌓이다가 이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개념을 도입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쌓였고 그렇게 해서 1925년 정도가 되면은 양자역학을 처음으로
제대로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어. 그 공식이 나온 거를 기준으로 유엔이 올해를 2025년을 양자역학 100주년으로 기념을 하게 된 거고요. 아, 그 공식을 기준으로 한 거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양자역학 아주 작은 세계를 고민하는 학문인 것 같은데 그 미시 세계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뭐 불확정성의 원리, 뭐 입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절대로 모르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무슨 양자 터널링, 뭐 벽을 뚫고 입자가 지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 너무 다양한데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면은 밑도 끝도 없을 거기 예. 때문에 오늘은 양자 과학 기술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은 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중첩 현상입니다. 중첩 현상이요. 예. 양자역학에서는 한 입자가 동시에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확률적으로. 전자가 한 개 있는데 이쪽에도 50% 확률로 존재할 수 있고 이쪽에도 50% 확률로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교수님 슈레딩거의 고양이란 표현은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습니다.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중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이제 뭐 밀폐된 상자에 고양이랑 50% 확률로 깨지는 독가스병을 넣어 놓는다. 네. 그다음에 1시간 뒤 이 박스를 열어보면은 고양이는 어떻게 돼 있을까 살펴본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상자를 열고 보면은 관측을 하면은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두 가지 상태 중 하나일 텐데 예. 양자 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상자를 열기 전까지 그러니까 고양이를 관측하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상하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리처드 파인만 또 이야기를 했다지만은 예. 양자 역학의 세계는 그렇게 작동한다. 우리의 직관이랑 너무 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 예. 뭐 어떻게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았지? 이걸 이해하려고 들기보다는 그냥 입자의 세계는 그렇구나. 미시 세계는 그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이것들이 제가 만난 모든 양자역학 연구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얽힘이라고 합니다. 얽힘이요. 이건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두 어떤 양자적 상태의 입자가 양자역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 하나의 입자를 관측해서 상태를 확인하면은 자동으로 다른 입자의 상태도 알 수 있다. 요런 원리를 쓰는데요. 카드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카드 두 장을 뽑아서 스페이드와 하트 에이스 카드를 한 장씩 뽑았어요. 네. 뒷면으로 뒤집은 다음 섞었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한 장을 교수님한테 드릴게요. 네. 교수님은 무슨 카드를 받았을지 제가 어떻게 알까요? 본인 카드를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 카드를 열었는데 하트 에이스가 나왔다. 그럼 교수님 카드는 스페이드 에이스겠구나. 그렇죠.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입자 상태가 확인되면 나머지 입자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서 이건 쉽게 이해됐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 얽힘이 중요한 거는 예.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은 화성에 있고 제가 지구에 있는데 예. 카드를 까면은 이제 제가 바로 교수님 카드가 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물리학에서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는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바로 빛의 속도보다 훨씬 멀리 있는 이제 화성의 교수님의 카드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예. 그럼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빛보다 빠른가?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제 복잡해지죠. 네, 네.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그런 물리학에서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는 알기는 했어요. 예, 예. 하지만 이걸 이야기를 더 길게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중첩이라는 게 있다. 요렇게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인만도 그렇고 제가 카이스트 교수님이 쓴 책을 읽어봐도 취재하면서 고등과학원 교수님 만나서 인터뷰를 해봐도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자역학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양자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임의 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쓴다는 건 이제 슬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양자의 원리에 의각해서 작동한다. 이런 영화들도 컨셉으로 잡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이미 양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요거를 그러면은 과학 분야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예. 양자역학이 아까 1925년이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100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20세기 초의 물리학에 엄청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의 물리학자들은 이제 아까 미시세계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원자핵, 전자 같은 이제 미시세계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법칙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어요. 예. 자, 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알게 되니까 우선 입자 물리학의 토대가 됐습니다. 예. 이제 뭐 70년대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쿼크, 렙톤 이런 기본 입자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예. 그런 것들이 다 양자역학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원자핵의 상호작용을 하니까 이를 다루는 연구도 발전했을 거고 그 결과물로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원자탄. 그렇습니다. 예. 원자핵 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인데 완전히 20세기 역사를 뒤바꿔놨죠. 이 핵물리학 또한 양자역학을 토대로 꽃이 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어떤 우주론인 표준 모형 이런 것들도 다 양자역학이 없었으면은 성립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양자역학이 과학 쪽에는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구나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우리 삶에는 무슨 영향을 직접 준 게 있나요?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우리 삶과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예가 트랜지스터입니다. 아. 트랜지스터,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증폭하거나 제어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 전기 신호 증폭과 제어의 원리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랜지스터가 현대 컴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자기기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문명의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또 다른 예는 레이저입니다. 예. 레이저 이제 동일한 파장대의 빛을 방출해서 증폭시키는 건데 이것도 양자역학의 연구가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제조업에서 의학 분야까지 뭐 라식 수술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레이저.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술들보다 더 양자역학과 가까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중첩과 얽힘의 원리를 이용한 양자과학 기술들입니다. 네. 양자역학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쓰이는 분야인데요. 예.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인가요?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터입니다. 네. 일단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두 가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양자통신부터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양자통신은 아까 이야기한 중첩과 얽힘 상태를 활용하는데요. 양자통신에서는 암호를 이제 얽힘 상태의 광자에 실어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카드 한 장을 드리고 까보면은 스페이드가 나왔는지 하트가 나왔는지 확인한 식이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의 좋은 점은 원리적으로 엿듣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제 중간에 제가 교수님한테 보낸 광자 그러니까 카드를 가로채서 확인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카드가 까지는 거니까 예. 그 순간 얽힘 상태가 풀려서 제가 도청당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페이드가 까지면 하트가 나오니까 예. 이제 교수님한테 안 갔는데 저한테 하트나 스페이드가 나왔다. 그러면 교수님 말고 누가 이걸 들었다. 이게 원리적으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이 필요한 통신 분야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군사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죠. 네. 이 분야 선두주자 중 한 군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2016년에 최초로 인공위성 묵자호라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양자통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양자 센싱은 뭔가요?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적 현상을 활용해서 엄청난 정밀도로 센싱,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예. 중력, 자기장, 전기장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입자에 얽힘을 씁니다. 예. 얽힌 상태의 양자를 가지고 검출기에 넣어가지고 상태의 변화를 관찰해서 이제 정밀한 수준으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네. 2015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중력파 관측, 지금 2019년부터 양자 센서를 이용해서 더 높은 정밀도로 중력파를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로 이야기할 분야가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분야가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미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양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줬던 것 중에 하나가 트랜지스터, 반도체잖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가 이미 양자의 범주의 어떤 개념들과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시 양자 컴퓨터를 발명했다? 이게 그럼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확실히 양자 컴퓨터 좀 알려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컴퓨팅이라고 하면 계산한다, 연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한다 해도 고전 컴퓨터는 이제 비트와 1과 0을 이용한 건데 네. 양자 컴퓨터는 연산의 원리 자체에 양자 네. 역학의 원리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양자 컴퓨터는 다른 개념인가요?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그게 양자 컴퓨터겠죠. 예.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쓰긴 하는데 저희는 지금 양자 컴퓨터로 복잡하니까 표현을 퉁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양자 컴퓨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지난 11월 20일에 연세대가 한국에서 첫 번째로 IBM의 양자 컴퓨터 퀀텀 시스템 1을 들여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세계에서는 5번째인데 현재는 지금 인천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 있는 양자 컴퓨팅 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 시작되는 건가 실현되는 건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까지 한국에는 20큐비트 수준의 실험용 양자 컴퓨터까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들여온 IBM 시스템이 127큐비트까지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큐비트는 또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 큐비트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적 현상을 계산에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존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뭘까요? 비트죠. 비트죠. 비트 한 비트는 이제 0이나 1 둘 중 하나를 넣을 수 있는 단위잖아요. 예. 그래서 이 0이나 1을 넣고 이진법 계산을 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고전 컴퓨터다. 기존의 컴퓨터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초 단위는 큐비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퀀텀 비트, 양자 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표현은. 큐비트의 가장 큰 특징은 0과 1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둘 사이에 0과 1이 겹쳐져 있는 상태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첩 현상을 넣은 거죠. 그렇죠. 제가 이 고비를 늘 못 넘고 있습니다. 1981년에 아까 말했던 그 양자역학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했던 예.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거의 초기에 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현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 야 정말 어려운데 이걸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컴퓨터를 만든 이유는 있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그럼 큐비트의 원리부터 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렇게 생각을 깔고 들어가면은 이해에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컴퓨터란 단어 자체를 예. 이제 저희 보통 우리 컴퓨터 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컴퓨터를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컴퓨터라는 표현 자체는 컴퓨트에 이하를 붙여서 계산을 하는 도구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랑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도 사실 컴퓨터에 다양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기존 컴퓨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리콘 기반으로 이진법을 쓰는 그런 한 가지 종류에 불과하다. 예.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현상을 이용한다. 그게 뭐냐? 이제 큐비트인 거죠. 예. 양자 컴퓨터 왜 쓰냐? 왜 만드냐? 중첩이란 그 양자 특성을 이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다 이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 큐비트 2개가 있으면은 예. 4가지의 상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0과 1이 겹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뭐 원래 그냥 비트 있으면 00, 01, 10, 11 4가지 중에 하나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큐비트 2개는 00, 01, 10, 11을 4가지 상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비트에서도 비트가 2개면은 이 4가지가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4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건 그 중에 하나만 저장할 수 있잖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근데 큐비트 2개면은 겹치니까 예. 2 곱하기 2로 해버려가지고 4가지 상태를 동시에 넣을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큐비트가 10개면은 2의 10승을 해서 1024가지를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2의 몇 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연세대학교에서 가져왔다는 IBM 컴퓨터 127큐빗 이거는 2의 127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태를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역 최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렵잖아요. 넓은 범위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답을 찾는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과학동화 후배 기자님이 요 기사를 쓸 때 만났던 전문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골짜기가 여러 개인 산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찾는 문제에 적합하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자, 기존 컴퓨터가 이 문제를 푼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기존 컴퓨터는 산 정상에서 한 걸음씩 내려오면서 여러 골짜기를 비교해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찾겠죠. 네. 이 골짜기도 들어가고 저 골짜기도 들어가고 순서대로요. 이런 문제는 기존 컴퓨터가 잘 풉니다. 예. 자, 근데 산이 여러 개면은 컴퓨터가 가봐야 하는 골짜기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기존 컴퓨터는 이런 골짜기를 하나하나 다 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예.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한 100개를 계속 차례대로 가야겠죠. 예.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아까 중첩 현상을 이용하면은 여러 산의 골짜기를 한꺼번에 다중으로 내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려간다는 건 일종의 분신술 같은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분신술 좋은 표현 써주셨는데요. 예. 이때 또 앞서 설명한 양자역학의 특징인 얽힘 현상도 이용하게 됩니다. 예. 얽힘이 뭐였죠? 이제 얽혀있는 두 양자 중 하나의 상태가 정해지면 나머지 상태도 정해진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얽혀있는 큐비트들의 양자 상태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요렇게 변화시키면서 답을 찾으면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 상태를 동시에 여러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비교해본다. 요런 말로 비유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동시에 여러 골짜기를 내려가는데 한쪽이 얕아. 예. 그러면은 얽힘 현상에 의해서 여기 얇으니까 자동으로 나머지 한 골짜기 더 깊겠지. 요런 식으로 풀면서 제일 깊은 골짜기를 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 푸는 직렬 연산이 아니라 네.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푸는 병렬 연산을 양자역학의 원리로 가능하게 했다. 요거를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원리들을 활용해서 쉽게 말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보편화되면 우리가 활용하는데 제일 좋은 이점은 뭔가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빨리 문제를 푼다. 이거네요. 예. 수학적으로는 NP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삽질해야 하는 문제. 하나하나의 가능성이 추가될 때마다 문제를 푸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가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지금 수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행하는 세일즈맨 문제, 여행하는 웹하는 문제 들어보셨죠? 네. 그 NP 문제인데 주어진 여러 도시를 한 번씩 거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죠. 네. 이게 도시가 적을 땐 쉽습니다. 한 3-4군데 대전, 부산, 광주 가는 거에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라. 이러면 쉽게 풀리는데 도시의 수가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이 문제를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도시를 40개 중에서 최단 거리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를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소인수분의 문제입니다. 이제 77이 7과 11이라는 두 소수의 곱인 것처럼 특정 숫자를 어떤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예. 이 문제가 사실 현대 암호 체계에서 중요한 알고리즘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루머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전 세계 암호가 무력화되고 세계 은행 전산망 군사 기밀 체계 다 뚫린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요 문제를 풀 수 있다. 쉽게 풀 수 있다. 여기서 나온 루머였습니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에서도 새로운 양자 컴퓨터로 모델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이제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터넷 뱅킹의 암호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신문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대에서 이번에 들여왔다는 그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시중 은행 해킹에 쓰인다면 해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이 적용되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급망, 항공사, 교통 흐름처럼 이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물류 시스템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보를 처리해서 학습시키는 뭐 AI 분야 이런 데도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가 사실 지금 제일 많은 기대를 받는 분야가 화학입니다. 네. 화학에서 이제 신소재를 만들려면은 이제 어떤 분자 구조를 모델링하고 해야 될 텐데 원자 하나하나 붙여 나갈 때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로는 연산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로는 이제 분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신소재처럼 이제 화학 물질을 새로 만드는 분야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뭐 약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제약 분야입니다. 지금 사실 연세대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 가장 크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도 이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자 컴퓨터를 신약 개발 쪽에 사용하겠다 이렇게요. 양자 컴퓨터 들어간 송도가 2024년 6월에
첨단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바이오 기업과 함께 바이오 퀀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25년 1월부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고요. 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풀어야 될 숙제를 굉장히 단시간에 풀 수 있는 도구가 양자 컴퓨터인 거군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초창기 애니악 그 한 뭐 건물만한 그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서 PC 퍼스널 컴퓨터로 바뀌니까 우리가 아주 즐겨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음악도 다운받아서 빨리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한참 남은 일일 것 같긴 합니다만 양자 컴퓨터가 이제 PC처럼 개인용 양자 컴퓨터 세상이 오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디다 쓰죠? 예를 들어서 최고화질 영화를 다운받는다. 이건 좀 웃기잖아요. 다들 제가 처음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 드리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양자 컴퓨터 되면은 이제 나중에 막 게임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슈퍼컴퓨터를 막 한 대씩 가지는 거냐. 네.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양자 컴퓨터 현황을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거는 아까 2부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컴퓨트,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도구긴 하지만 기존 컴퓨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뭐 좀 작아진다 해서 스타크래프트를 돌리거나 이러기는 힘들 것 같다. 아.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물건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것도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양자 컴퓨터라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류들은 개인용 양자 컴퓨터로 진화 발전이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애니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네. 누가 이걸로 뭐 폰을 만들고 뭐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50년 후를 쉽게 재단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어디에 쓰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언제 최근에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저는 솔직히 영화에서 처음 보고 다시 그 단어 찾아보다가 그러다가 익숙해졌어요. 아까 말씀 주셨던 마블 시리즈. 아, 그렇죠. 예. 양자 컴퓨터가 제가 이제 이 과학 쪽 일을 하면서 예. 느꼈던 거는 이슈가 되기 시작한 시기가 2019년이었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고 잘만 하면은 기존 컴퓨터로 못 푸는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예. 요거를 양자 우위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양자 우위가 가능한지를 보여야 하는 게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근데 2019년에 구글이 자신들이 만드는 양자 컴퓨터 시카모가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19년부터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카모로 슈퍼컴퓨터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풀면은 1만 년이 걸린 문제인데 시카고로 3분 20초 만에 풀었다.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후에 라이벌 팀인 IBM이 예. 반박 논문을 내긴 했습니다. 예. 약간 다른 알고리즘 쓰면은 슈퍼컴퓨터로도 2.5일 만에 풀 수는 있을 걸? 요렇게요. 여튼 양자 컴퓨터가 더 빠르다 이러면서 양자 컴퓨터로 관심이 몰리게 됐고요. 예. 양자 컴퓨터 연구가 많이 진척되긴 했지만 아직 사실 여전히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예. 왜 어렵습니까? 우선 어려운 거는 양자 컴퓨터에 아까 이야기했던 기본 연산 단위인 큐비트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큐비트가 아까 입자간의 중첩과 얽힘 얽힘. 현상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요 중첩, 얽힘 같은 양자 현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0인지 1인지를 우리가 아주 딱 구분지어서 그 전산화해서 전기 신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의 이 중첩과 얽힘은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줬을 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비슷합니다. 그 기존 컴퓨터 실리콘은 0과 1 딱 입력을 하면 그게 잘 0과 1로 유지가 되는데 네. 아까 제가 큐비트 이야기를 하면서 양자 상태를 카드 뒤집는 걸로 네. 예시를 들었잖아요. 예. 너무 이게 양자 상태가 불안정해서 우리가 아직 볼 단계가 아닌데 갑자기 자기 혼자서 카드가 까진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양자 상태가 붕괴하는 큐비트가 에러가 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깥에서 노이즈가 끼어들거나 하고 양자 상태가 바뀌어서 큐비트 숫자가 바뀌면은 연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 오류율이 아직까지 심하면 10%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류율 10% 이러면 이제 오류를 해결하려고 큐비트를 오류 수정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큐비트가 또 많아야겠죠. 예. 근데 아직 큐비트의 수가 엄청 적잖아요. 네. 지금 연세대 들어온 것도 127 큐비트라고 하고 네. 사실 저희가 현재 쓰는 기존 컴퓨터의 비트는 뭐 비트를 넘어서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막 엄청 큰데 네. 연세대 들어온 세계 최고 양자 컴퓨터가 127 큐비트다. 예. 그러니까 큐비트를 만들기가 어렵고 한참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뭔가 큐비트를 만드는 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큐비트는 어떻게 만드나요? 큐비트를 구하는 방식도 아직은 다양합니다. 예.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초전도체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초전도 전류회로 만들고 여기다 마이크로파를 가해서 전류의 중첩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초전도 방식이 있는데 이게 가장 앞서 나가는 구글이랑 IBM에서 쓰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전도 회로를 만들고 큐비트 노이즈를 줄이려면은 이 극저온 막 영하 100몇십 도에서 컴퓨터를 작동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구글이나 IBM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 사진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전등처럼 달려 있는 예, 사진들 많이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거 사실 대부분이 냉각 장치입니다. 아. 냉각 장치고 이제 칩은 요만하거든요. 예. 작거든요. 예. 그래도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온 트랩인데요. 이온 물질을 레이저로 붙잡아두고 양자 상태를 큐비트로 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온 트랩이 유명한 거는 이제 듀크대 김정상 교수가 참여했던 그 아이언큐라는 회사가 있죠. 예. 그 회사가 좀 이름을 타면서 오. 큐비트 방식, 그 이온 트랩 방식이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실리콘 반도체 기반, 나노 다이아몬드 기반, 뭐 다양한 양자 상태의 물질을 큐비트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가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직 양자 컴퓨터는 아직 컴퓨팅의 기반인 큐비트를 어떻게 만들지 아직 그게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을 만큼 초기 단계다. 저희가 지금 쓰는 기존 컴퓨터는 딱 실리콘 칩 기반으로 네. 패러다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정도로 패러다임이 정해지지 않았을 정도로 초기의 아직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진법이 아닌 일종의 단순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사진법일 수도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방식이 되면 소프트웨어도 다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진법 사진법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네. 쓰는 컴퓨터가 달라졌으니까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려면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이 소프트웨어 문제도 아주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자 컴퓨터가 쉽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문제를 맡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까 구글에서 2019년에 양자 우위를 보인 문제가 있었다,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실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양자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편파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이제 구글이 엑스프라이즈라는 재단이랑 함께 양자 컴퓨터에 쓰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모으는 콘테스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3년 동안 500만 달러 상금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조카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삼촌, 양자 컴퓨터 그거 나 언제 살 수 있어? 그걸로 나 게임 하려고 해. 그러면 저는 양자 컴퓨터는 네가 쓰고 있는 컴퓨터랑 다른 거야. 그걸로는 게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고맙습니다. 한 20년 정도는 알겠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컴퓨터라는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면은 기존 양자 컴퓨터 나오면 기존 컴퓨터 다 사라지나요? 실제로는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다. 서로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존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간 단계쯤 있어 보이는 슈퍼컴퓨터가 궁금해요. 예전에 이제 슈퍼컴퓨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이디어 나왔던 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PC, 그 PC에 남는 잉여 컴퓨팅 파워를 다 모아서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는 그 처리 능력들을 모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컴퓨터 칩이 개선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슈퍼컴퓨터도 저렴해졌고 상당히 많은 컴퓨팅 기술도 이제 늘어났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를 계속 시도를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아까 IBM도 알고 봤더니 1만 년이 아니라 2.5일이면 해결한다라고 했으면 이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자, 그러면 그 방금 교수님이 주신 질문 이제 기존 컴퓨터도 충분히 쓸만하고 계속 개발해도 되지 않냐. 네. 근데 굳이 지금 어렵게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라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기존 컴퓨터 개발의 한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전부터 이제 회로 하시는 분들 7나노, 5나노, 3나노 계속 줄여갔잖아요. 네. 근데 칩에 들어가는 크기가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줄어드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지니까 이거 재밌는데 양자 역학에 의해서 트랜지스터 내의 전자가 막 벽을 통과하고 가버리고 네. 이러는 양자 역학의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러율이 높아졌어요. 네. 재밌죠. 저희가 지금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컴퓨터는 양자 역학 그 현상 때문에 오히려 에러가 발생하고 네, 한계가 왔다. 이런 거죠. 그 무어의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네. 2년마다 트랜지스터 숫자를 2배씩 더 집적할 수 있다. 이 무어의 법칙에 물리적 한계가 다와간다. 이런 식의 관측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했듯 이제 아주 NP 문제처럼 아주 오랫동안 삽질해야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몇천 대를 갖다 놔도 양자 컴퓨터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또 하나하나 증가할수록 아까 동시 처리 가능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성능도 훨씬 빠르게 증가하니까 양자 컴퓨터가 열어줄 수 있는 미래가 밝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들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유명 기업들이 전부 양자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업이 IBM이죠. 아까부터 예. 말씀을 드렸던 IBM이 1980년대부터 이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40년간 연구한 건데 예. 그래서 이 분야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BM과 함께 양자 컴퓨터 분야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구글이죠. 구글은 올해 12월에 이제 새로운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윌로우라고 공개를 예. 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 윌로우 칩은 105 큐비트인데 계산 오류가 갈수록 커지는 오류 정정 문제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진짜 박 터지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이를 통해서 점점 실용화의 길에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 분야가 국가 안보 그다음에 군사 이쪽과 결부돼서 언급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빨리 풀리니까 이제 뭐 경제라든가 군사 분야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분야인데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도 여기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할 때 만나는 연구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같은 연구실인데 이름에 양자만 넣는 식으로 계칭을 할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국가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발족시켜서 양자과학 기술에 크게 투자해서 전 세계 양자 리더십을 자기 잡겠다. 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말고 유럽연합, 중국, 일본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눈에 띕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자 분야에 공공 투자를 진행했어요. 예. 1985년 이후 약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전 세계 의미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 원가량 투자한다 이런 양자과학 기술 전략 발표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연구소 다니면서도 이제 뭐 키스트, 크리스, IBS, 에트리 뭐 여러 연구소에서 다 양자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 분야 점수 매겨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컴퓨터, 통신, 센서 세 분야를 평가했는데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미국이 100점으로 1위, 중국이 35점으로 2위였어요. 네. 한국 몇 점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중국이 35점이면 저희는 한 15점? 2.3점입니다. 와, 너무 차이가 큰데요. 양자통신에서 2.9점, 양자센서에서 2.9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등이랑 점수가 거의 30배 차이 난 거거든요.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먼 상황이네요. 자, 물론 그러면 예. 예,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과 연구비 연구 인력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 자체도 약간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지만 뭐 아직 국내 양자 연구 인력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저희가 팔로워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양자 설명해 주시느니라고 아주 힘들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이 양자 컴퓨터의 진화 발전의 모습을 옆에서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양자과학기술 기사 쓰면서 이제 네. 연구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초로 ENIAC이 발명됐던 1950년대만 해도 몇 톤짜리 기계가 나중에 손바닥 크기로 작아질 거라 상상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과학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바꿀지는 저도 연구자들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 세계 하이테크 기업이랑 선진국들이 달려드는 것 같고 예. 그러면은 패스트 팔로워 입장에 있었던 한국도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흐름을 좇으면서 상상의 폭을 넓혀 나가면은 어쩌면 생각도 못했던 손바닥 위에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그런 미래가 오지도 않을까 길게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또 하나의 과학적 지평이 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